YF-90는 1994년에 선보인 마크로스 플러스에 나오는 기체로 주인공인 이사무 다이슨이 조종하는 기체입니다. 신성 인더스트리는 차세대 VF 개발 프로젝트 슈퍼노바 계획의 일환으로 자세에 VF-11 썬더볼트 바탕으로 한 후계기를 기획합니다. 이는 신통합군의 후계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산에서 열린 사내 공모에서 당시 15살의 천재소년 얀 노이만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엔진, 탑재역의 퍼포먼스 및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심지어 프로젝트에 걸린 정치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했죠. 결국 그는 17세가 되던 해 YF 계획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AVF의 컨셉은 소수 정예로 적의 주요 시설을 핀포인트로 타격하는 것. 그는 단순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외골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기 YF-21은 최신 기술만을 도입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야는 이래서야 정비반들의 고생이 심한 데다 부품 수급도 어려울 거라 봤죠. 그래서 야는 기존 파츠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세대 교체해야 할 부분만 재설계하는 방안을 취합니다. 이 기체가 YF-19이며 이런 개발 과정을 거쳤기에 VF-11의 후계기가 된 것이죠. 이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YF-21보다 스펙은 떨어질지언정 신뢰성과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비하기 쉬우므로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좋은 대안이었고 현재 신통합군의 고관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기체보다는 자신이 현역 때 쓰던 기체와 비슷한 것을 선호했으니까요. 야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에도 빼어났습니다. 샤론 애플이 제대로 된 AI가 아니라는 걸 처음 간파한 것도 바로 얀이죠. 아니, 아이돌 팬심이었을까요? 이 기체는 AI가 파일럿을 보조하는 형식인데 이는 AI에 관심을 가진 신통합군에게 매력적인 아니기도 했지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기체의 성능에 파일럿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기인 YF-90는 총 4대가 존재합니다. 이사무가 탄 우리가 잘 아는 2호기, 1호기는 이사무가 부임하기 전 2회 비행하고 완파, 3호기인 버드 오브 프레이는 가변 기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며 4호기 더블러스는 홀드 기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참고로 어떤 책에는 4기가 아니라 3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전진익입니다. 아음속 시에 운동 성능, 초음속 시에 양력을 확보할 수 있죠. 이 세계관에서 전진익을 단 기체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기체 성능은 높아지지만 기체 제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YF-21을 제작한 제너럴 갤럭시가 만든 VF-9에 채용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을 내진 못했죠. 참고로 YF-90는 전진익을 채용했기에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후 이 현상을 얀 노이만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기 제어 인공지능에는 앙기라스가 탑재되었으나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1호기가 두 번째 테스트 비행에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파일럿은 최후까지 기체를 제어하려다 결국 실패하고 사출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지형이 산악 지형이라 암벽에 부딪혀 사망했죠. 검사 결과 AI 간섭이 문제였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탑재된 것이 차세대 프로토타입 AI인 아리엘이었습니다. 아리엘은 지능적 수동 인터페이스를 탑재, 파일럿의 의사를 반영한 학습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제도 사고로 인해 파일럿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를 지켜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존 신대령은 테스트를 속행하는 조건으로 기체에 맞는 파일럿부터 찾을 것을 명령하죠. 원래 테스트 파일럿은 협조성과 냉철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슨 대령은 이 야생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기술, 전투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 징계, 징벌 대상자도 상관없이 파일럿을 찾죠. 그 결과 2039년 12월 로이 포커 훈장을 3번이나 받은 우수한 파일럿이지만 여러가지 소행으로 인해 그 훈장을 다 박탈당한 문제야 이사무 알바 다이슨 중위가 선발됩니다. やっとこさお出ましか。かわいこちゃん。 그에게 준비된 것은 수리가 끝난 2호기 테스트 과정에서 모인격이 형성된 아리엘 버전 알파2가 탑재된 것으로 이 아리엘은 초기형과는 달리 대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무는 존재를 모른 채 조종을 합니다. 그는 우수했습니다. 기체의 공력 제어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한계 영역까지 기체를 조종, 기체의 한계 능력을 정확히 끌어냈죠. 게다가 다른 파일럿과는 달리 아리엘이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개입하려고 해도 이사무가 바로 컨트롤해서 기체의 주도권을 되찾았죠. 야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사무와 아리엘에 대해 이렇게 회수합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기체를 컨트롤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한순간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기체를 지배했다. 덕분에 아리엘은 항상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다. 풀이하자면 이사무의 훌륭한 조종 실력 덕분에 아리엘은 개입을 중지하고 그의 적절한 판단을 배우며 데이터를 축적한 것입니다. 사이버 포뮬러 신에 나온 오거와 비슷하네요. 참고로 문제의 아리엘은 이후 베타1으로 개량되어 이후에 개발된 4호기에 도입됩니다. 앞서 말했듯 와이프 21과 비교하여 최신 기술의 도입은 최저 한도로 억제하되 대신 실용기로서의 신뢰성, 완성도를 중시, 결과적으로 기존 VF 시리즈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AI로 인해 아비오닉스도 대폭적으로 개량되어 편도 20광년이란 한계는 있지만 폴드 부스터를 장착하면 단독 폴드 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핀포인트 배리어 시스템과 제3세대 액티브 스텔스 기능이 장착되어 방어력과 은밀성도 뛰어나죠. 주익은 전진익으로 가변 기능도 있기에 최대 전속 시에는 완전히 접을 수도 있습니다. 카나드가 장비되어 대기권 내의 안정성도 높아졌죠. 우수한 운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배틀로이드일 때 캐노피 시계 이외의 주의도 표시하는 외경 표시 스크린이 장착되었습니다. 건담에 나오는 전방위 모니터와 같은 것인데 완벽히 360도가 보이는 건 아니죠. 또한 변형 방식이 기존의 기체와 다른데 덕분에 변형 시간이 20% 단축되었으며 파일럿의 생존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VF 시리즈는 격투전이 약한 편이었지만 이 기체는 PPB 시스템으로 핀포인트 배리어 펀치를 쓸 수 있기에 격투전도 강합니다. PPB는 실드 중앙, 양 어깨 등 3개 장소에 장착되었는데 이는 공격만이 아니라 방어도 겸하기 위함이죠. 장착 무장은 헤드 유닛의 대공 레이저포, 휴대무기로 게틀링 건포드, 동체 부분 양측에 반고정 레이저 기총, 다리 부분에 마이크로 미사일 팔레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익에는 반응탄, 하이 매뉴버 미사일 등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기에 화력도 훌륭합니다. 다른 VF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슈퍼팩이 존재하는데 기존의 기체들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이 기체는 스텔스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슈퍼팩과 달리 백부스터 유닛이 없으므로 추진력은 본체에 의존합니다. 측면엔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내장되었는데 작중에선 와이프 21에게 신나게 발사했죠. 또한 폴드 부스터로 단독 폴드 항법이 가능합니다. 폴드 부스터는 와이프 21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단 편도 20광년밖에 운행할 수 없기에 당시엔 미완성 기술로 남았죠. 돌아올 수 없는 걸 어떻게 운용하나요? 작중에서 기체의 완성도가 높았던 것은 YF 21이었습니다. 기체의 성능이 약간 위였던 데다 YF-19이 매번 추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너럴 갤럭시와 가르도는 실질적으로 고스트 X9을 경쟁 상대로 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루지 못한 야생마 YF-19을 이사무가 훌륭히 다루면서 YF-21의 평가를 추월하기 시작하자 가르도의 라이벌의식이 불타게 됩니다. ふざけた真似よ 물론 개인적인 착각도 있었지만요. ハイスクールのランチ2回おごったぞ。俺は13回おごらされた。しっかり数えてんじゃねえよ。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YF-19, YF-21은 1대1이라면 고스트 X9에 필적하는 기체이지만 채산성이란 돈의 문제에서 보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파일럿을 양성할 필요 없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야는 고스트 X9의 결점 15G의 중력도 무시하고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고속 기동 중에는 정확한 조준을 하지 못하고 도망만 침으로 거점 방위에는 부적합하다는 팩트를 들며 반대를 했지만 이 의견은 채산성 앞에 무시당하고 결국 2040년 2월 마크로스 진주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스트 X9의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마와 야는 결심하죠. 피로연을 엎어버리기로요. 참고로 YF-19, YF-21의 평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는데 군의 입장에서 YF-21은 실전에서 쓰인 적이 없는 형식인데다 아직 미완성인 뇌파조종 시스템 BDI가 불안하다고 봤기 때문에 종래 시스템을 계승한 YF-19을 주력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야안의 정치적 계산이 들이맞은 거죠. 그게 또 엎어져서 고스트 X9이 결정되었지만요. 피로연을 엎어버리기로 한 이사무와 얀 그때 마크로스 시티에서 벌어진 샤론 애플 사건으로 인해 고스트 X9이 해킹당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YF-19과 YF-21이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난 고스트 X9은 정시 채용이 보류되죠.
결국 원래 계획대로 YF-19이 제식 채용이 되지만 문제는 이 기체를 조종하기 위한 높은 기량이 어디 가는 건 아닌지라 주력기인 VF-11의 은퇴는 한참 미뤄지고 맙니다. 이후 YF-19은 VF-19 엑스칼리버라는 양산형이 되어 정식 채용됩니다. 평균적인 파일럿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조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당연하게도 YF-19보다는 떨어지는 성능을 보입니다. 起こされちまったんだお前の歌で相変わらず下手っぴーだったぜ 이 기체의 슬링 컬러링인 노란색은 구 일본군이 프로토타입에 쓰던 컬러이며 적색과 검정색은 현재 자위대가 실증기에 쓰는 컬러링입니다. 전 마크로스 대투표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기체이며 디자이너인 카와모리 쇼지가 제일 좋아하는 기체이기에 많은 편애를 받고 있기도 하지요. 마크로스 7의 주인공인 느키바사라가 조종하는 VF-19개 파이어 발키리는 작중에서 단 한 번도 파손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크로스 프론티어 나오는 주역기인 VF-25, VF-27도 VF-19보다 나중에 개발되었지만 실질적인 한계 기동 성능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VF-25는 일반 기량의 파일럿이 YF-19 수준의 기동력을 발휘하게 한 기체이며 VF-27은 파일럿이 YF-19을 조종할 수 없다면 파일럿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체죠. 신통합군이 YF-19의 기술 공유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신통합 정부의 가장 큰 적은 바주라 같은 미지의 적이라기보다는 식민 횡성, 이민 선대는 반란과 테러 위협이었고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데 굳이 고성능 기체 데이터를 넘겨줄 순 없었기에 별개의 기체를 따로 개발한 겁니다. 이 기체가 바로 VF-171 나이트메어 플러스. 덕분에 VF-19는 주력기의 지위를 오래 누리지 못했죠. 또한 마크로스 프론티어 극장판에는 VF-25에 슈퍼팩을 장착한 YF-19을 이사무가 조종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애정을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